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동시에 환율은 하루에 10원 넘게 급락했고 언론에서는 제2의 IMF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1997년 그때처럼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 설 일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은행에 맡긴 예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안전한 걸까요? 1997년 IMF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2월 29일 외환시장에서 원화 대 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0.5원 떨어진 1429.8원에 마감했거든요.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 시작할 때는 1440원 선이었는데 오전 9시 반에 1435원으로 떨어지더니 오후 들어서 계속 밀려서 장 마감 직전에는 1430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면 유리하고 수입 물가도 안정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움직인다는 건 시장에 뭔가 비정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하락은 수출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내려간 게 아닙니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뒤에 기술적으로 급락한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당국이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날만 환율이 30원 넘게 빠졌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서 시장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린 거죠. 1997년 IF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도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위기가 터졌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섰을까요? 환율이 너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개입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써가면서까지 환율을 막는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고기값 다 오르죠.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 달러 빚을 진 곳이 많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이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건설사나 해운사 같은 곳들은 달러 부채가 엄청나요. 환율이 계속 오르면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달러를 사야 하나? 은행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심리적 공포가 한국은행이 말한 뱅크런 대비와 연결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름이 좀 기네요. 대출채권 담보 긴급 여신 지원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 같은 걸 평소부터 한국은행에 담보로 등록해 두고 위기 상황이 오면 그걸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바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지금까지는 국채나 통환채 같은 시장성 있는 채권만 담보로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 채권까지 확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 때 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비상 자금 규모가 몇 배로 커지겠죠.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지금 나온 걸까요? 핵심은 디지털 뱅크런입니다. 1997년 IMF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 줄 서서 돈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뱅크런이 나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에 몇천 명이 줄을 선다 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었죠. 한 사람당 처리하는데 5분에서 10분 걸렸고 창구도 한정돼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199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대한민국 전역의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며칠에 걸쳐 진행됐어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할 시간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겁니다. 물론 결과는 실패였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대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한 은행에서 수조 원이 하루 만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공포가 확산되는 속도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2023년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를 보세요. 이 은행에서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단 하루만이에요. 소셜미디어에 실리콘밸리 은행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으로 예금을 빼기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창구에 줄 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집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돈을 옮긴 겁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던락이라는 은행이 문제를 겪었을 때 이틀 만에 100억 파운드가 빠져나갔어요.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 은행 위험하다는 말이 돌면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알게 되거든요. 1997년에는 뉴스나 신문으로 정보가 전달됐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퍼집니다. 한국은행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뱅크런 속도가 너무 빨라졌으니 중앙은행의 비상자금 공급 속도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사전 등록해 두고 필요하면 곧바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이 기존 대비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원래 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완곡한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뱅크런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앙은행조차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중앙은행이 뱅크런 대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지금 당장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중앙은행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어요. 안전장치를 만든 건데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한국 은행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이런 것들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런 제도를 서둘러 만드는 건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추세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이게 또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의 IMF 공포까지 겹쳤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기사 댓글 보면 외환위기 재발 68%, 국가부도 초읽기 같은 표현들 많이 보이죠. 사실 관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현재 약 4,200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세계 상위권이고 1997년 IMF 때보다 훨씬 많아요. 1997년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11월에 300억 달 수준이었고 12월 초에는 6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70배 이상 많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4,200억 달러 중 상당수는 미국 국채 같은 유가증권이라서 진짜 위기 때 급하게 현금으로 바꿔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한두 달 안에 쓸 수 있는 유동성은 200억 달러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위기가 터지면 외환 보유액 중 유가증권을 팔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급하게 팔면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은 6천억 달러 이상 쌓아뒀는데 한국 경제 규모와 외환 수요를 생각하면 최소 9천억 달러는 있어야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대만과 한국의 GDP가 비슷한데 대만이 훨씬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항상 외환을 많이 쌓아두는 정책을 유지해 왔거든요. 반면 한국은 성장을 위해 외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험 요소들이 겹칩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는 어떨까요?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중 부실 우려가 있는 금액이 60조 원에서 80조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제2금융권 유동성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곳들이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거든요. 성장률은 둔화되고 수출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죠.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초반대인데 이건 과거 4%에서 5%저 성장하던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조건만 보면 IMF 때와 비슷하게 위험한 수위라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7년 당시 단기 외채가 외환 보유액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단기 외채는 약 1,500억 달 수준으로 외환 보유액보다 적습니다. 이 점에서는 1997년보다 나아 보이죠. 하지만 전체 외채 규모를 보면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1.5배예요. 위기가 터지면 이 돈을 다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편 의견도 있습니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가계부채를 우려 요인으로 지적하면서도 당장 1997년처럼 구제금융을 받을 수준의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험 요인은 많지만 정책 대응 여지도 남아있고 시스템 전체가 바로 붕괴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죠.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제2의 IMFD는 표현은 분명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정부, 기업, 가계 모두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5년에서 10년 뒤에는 정말 IMF급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씨앗을 키우는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이 IMF 재발의 디데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IMF 시즌2로 갈 수도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들고 정부도 환율에 강하게 개입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하죠. 개인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원화 자산 100%인 달러 자산 0% 같은 극단적인 포지션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비상자금의 일부는 달러나 외화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게 방어에 유리해요.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분산해야 할까요?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외화나 해외 자산으로 보유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달러 예금이나 해외 ETF로 보유하는 거죠. 환율이 1,400원일 때와 1,600원일 때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1,000만 원어 달러를 갖고 있다면 환율이 200원 오를 때 환차익만 140만 원 정도 생깁니다. 뱅크런 공포에 대해서는 당장 예금 인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인당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돈을 한 은행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이자 몇 푼 더 준다고 신용등급 낮은 기관에 과도하게 묻어두는 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전액 보호를 결정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은행이 망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산해야 할까요? 1억 원을 예금으로 갖고 있다면 시중은행 A에 5천만 원, 시중은행 B에 3천만 원,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에 2천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각 기관별로 예금자 보호가 따로 적용되거든요. 조금 번거롭지만 위기 때는 이런 번거로움이 당신의 자산을 지킵니다. 한국은행의 긴급 여신 제도는 시스템 보호용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100% 막아주지는 못해요. 결국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제2의 IMF 공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때일수록 레버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대출을 동원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현금과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게 위기 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의 공통 전략이었거든요. 1997년 IMF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주식은 더 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싸게 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고 10년 뒤에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끼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고 빚만 남았죠. 공포에 휘둘리는 사람과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공포에 휘둘리는 사람은 뉴스 속도를 따라가느라 허둥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금 빼고 레버리지를 더 키웁니다. 지금 집 안 사면 더 오른다는 말에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금이 계속 오른다는 말에 빚내서 금을 사죠. 위기가 터지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숫자를 보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됐네. 조금씩 정리하자.
레버리지를 절반으로 줄이자, 현금 비중을 30%까지 올리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죠. 위기가 터지면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429.8원으로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한국은행은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쓰는 긴급 여신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제2의 IMF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와 제도는 즉시 붕괴보다는 위험 신호가 켜진 구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씩 있는지 확인하세요.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이 한 은행에 몰려 있다면 이번 주 안에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전체 자산 중 외화 자산 비중이 얼마인지 체크하세요. 10% 미만이라면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해외 ETF로 옮기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레버리지 점검입니다. 본인의 부채가 자산 대비 몇 %인지 계산해 보세요. 50%를 넘는다면 위험 수준입니다. 당장 전액 상환하라는 게 아니라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넷째,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월 300만 원 쓴다면 1,800만 원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초입이거나 위기 직전일 수 있어요. 1997년 IMF도 한두 달 만에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신호가 있었고 그 신호를 읽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죠. 지금이 바로 그 신호가 켜진 시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 속도가 아니라 그 뉴스에 반응하는 나의 속도입니다. 공포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보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위기에서 여러분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에도 신호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신호가 있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리고 위기가 터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신호를 보고 계신 겁니다.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지금의 환율, 뱅크런, 제2의 IMF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